해파리는 눈도 뇌도 뼈도 없다. 물살을 따라 흐물거리듯 유영하는 지극히 단순한 생명체다. 하지만 해파리는 지구 생명 탄생의 역사인 6억 5천만 년 전부터 해양을 지배해온 포식자다. 볼 수는 없지만 무수한 촉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약탈의 무기다. 지금 해파리가 우리의 바다를 점령하고 있다. 열대의 바다지만 태국만의 물빛은 언제나 흐리다. 수백 마리가 넘는 물고기들이 거대한 해파리 주변에서 맴돈다. 방랑자인 해파리의 촉수에서 부화한 이놈들은 해파리를 방어막으로 바다를 떠돌며 살아간다.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해파리가 먹다 남은 찌꺼기도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무성한 해초 같은 해파리의 촉수는 이제 갓 깨어난 어린 물고기들의 보육실이다. 하지만 해파리는 모든 바다 생물들에게 이렇듯 넉넉한 은신처가 돼주지는 않는다. 허물거리며 해류를 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생명체지만 이들의 사냥법은 지극히 효율적이다. 무수한 촉수를 해초처럼 위장한 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촉수에 스치는 순간 물고기는 격렬한 통증과 함께 마비된다. 그리고 강장이라 불리는 위에서 살아있는 채로 소화된다. 호주 제임스 쿡 대학의 제이미 시뮤어 교수는 해파리 독성물질 연구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다. 그는 최근 수십 명의 해수욕객을 숨지게 한 열대 해파리의 독성을 연구 중이다. 촉수에 작은 충격을 가하자 무수한 자포가 총알 같은 속도로 뻗쳐나온다. 충격의 강도와 면적에 따라 자포의 수는 많아진다.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자포는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끔찍한 무기다. 먹잇감에 파고든 수천 개의 자포는 무수한 독을 주입해 마비시켜버린다. I mean, if you look at the big box jellyfish, a big sting, and you're probably looking at 2 to 3 billion of these stinging cells that attaches to the body and fires off the venom. When you look at the Irukandji type animals, which are a lot smaller and are big animals, maybe 20 millimetres in size, you've probably only got a couple of thousand of these stinging cells on the body, and they are capable of killing people. And so I think 바다의 그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놈은 다 자라면 촉수가 2m에 달한다. 같은 해파리라도 먹잇감에서 예외는 없다.
자포에 찔려 마비된 해파리는 고스란히 입으로 옮겨져 산채로 소화된다. (10월) 들어 제주엔 조기와 갈치 어장이 절정을 이룬다. 그물 한가득 출렁인다. 하지만 쏟아내는 그물엔 해파리뿐이다. 그물 안에서 도망갈 곳이 없는 물고기들은 모두 해파리 촉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방금 건져 올렸지만 대부분 마비된 채 죽어 있다. 신선도가 떨어져 내다 팔 수도 없다. 모두 바다에 버리는 일밖엔 도리가 없다. 흐물거리며 떠도는 생명체지만 바다를 지배하는 잔인한 약탈자인 이들은 어디서 왔는가? 지구 생명 탄생에서 좀 더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무렵인 6억 5천만 년 전. 바다의 역사는 촉수를 가진 자포 동물까지 진화시켜 놓았지만 오직 같은 자리에서만 머물게 했다. 이런 가운데 한 자리에 있기를 거부한 강장 동물이 생겨났다. 떠돌아다니는 최초의 포식 동물인 해파리가 진화의 또 다른 혁명을 이루어냈다. 먹이를 얻으려는 포식의 욕구가 움직임을 낳은 것이다. 살인 의도를 감춘 흐느적거리는 촉수는 빠르게 움직이는 바다 생물을 사냥해 나간다. 하지만 해파리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넓고 둥근 구조는 바다를 헤쳐다니기엔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물의 저항으로 속도를 낼 수도 없는 해파리가 어떻게 6억 5천만 년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것일까? 단순한 실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자그마한 수족관에 눈으로도 관찰 가능한 동물 플랑크톤을 넣어보자. 해파리가 일으키는 물살에 휩쓸려 먹잇감은 모두 촉수와 입으로 향한다. 네 개의 동그란 위장은 금세 노란 먹잇감으로 가득 채워진다. 일반적으로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유영하는 형태가 사실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유형 형태가 수류를 일으켜가지고 그 해파리가 이제 먹이 생물을 직접 해서 포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유형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의 다양한 형태는 각기 다른 물살을 일으켜 자신들만의 먹이를 잡기 위한 사냥 방법이다. 허물거리는 형태가 오히려 생존의 비밀인 것이다. 초가을 서해 연안으로 몰려드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다 자라면 머리의 지름이 1m, 무게만도 200kg이 넘는다. 포식을 위해 일으키는 물살은 다이버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9월 말로 접어든 서해 강화도 어장은 조기자비철이다. 이놈의 위장엔 단순한 플랑크톤이 아니라 수십 마리의 치어들로 가득하다. 포만감을 모르는 잔인한 약탈자인 것이다. 경기도 안산과 시흥 앞바다를 가로질러 13km에 달하는 뚝을 쌓아 만든 시화호는 간척 호수다. 물막이 공사를 끝낸 뒤 수년간 바닷물의 순환을 막아버린 시화호 물은 폐수 그 자체였다. 주변 생태계가 파괴로 치달을 즈음 바닷물을 다시 끌어들이면서 수질은 나아지고 있으나 이젠 또 다른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월 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물속엔 유령처럼 떠도는 해파리뿐이다. 손바닥만 한 것은 이미 한겨울을 견디고 살아남은 놈들이다. 올해 처음 깨어난 작은 놈들과 뒤섞인 채 시화호의 물밑을 점령하고 있다. 오염물질로 부영양화된 마산만도 6월로 접어들면 멸치잡이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정치망엔 어린 해파리로 넘쳐난다. 해파리와 멸치를 분리할 수가 없어 그냥 쓸어낸다. 덩달아 애써 잡은 멸치도 그냥 흘려보낸다. 그래도 빠져나가지 않은 해파리는 남은 어획물과 함께 담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한 4, 5년 전부터 일이 많이 들 시작입니다. 4, 5년 전부터? 예. 많이 들 때는 어느 정도 양입니까? 얼추 없지. 이거는 지금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쪼개기 더 있으면 뭐 이게 막 얼추 없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9월 초 속초어장. 그 물 안엔 물고기 대신 해파리뿐이다. 해파리의 무게 때문에 아예 그물질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과 2달여 만에 그 크기도 10배나 커졌다. 해파리는 보통 봄철 수온이 15도를 간 넘는 시기에 교미를 위해 한 곳으로 몰려든다. 입 주변에 클로버 같은 주름이 많은 것이 암컷으로 알주머니 역할을 한다. 물 해파리 한 마리는 보통 한 번에 4만 개가 넘는 수정된 알을 쏟아낸다. 바다로 나온 알들은 딱딱한 바위 등에 붙어 폴립이라는 시기를 거친다. 이때는 암수 구별 없는 무성생식 시기로 하나의 폴립에는 보통 20여 개 꽃 모양의 에피라가 생겨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에피라는 순서대로 떨어져 나와 독립생활을 시작한다. 아직 해파리로 자라기 전이지만 왕성한 유형 형태를 보인다.
까만 점은 빛을 감지하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2단계부터 해파리는 왕성한 식욕으로 동물 플랑크톤을 포식한다. 그리고 빠르면 한두 달여 만에 하나의 성숙한 해파리로 자라나 또다시 알을 낳는 순환을 계속한다. 히로시마 대학의 우에 교수는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본 근해의 보름달 물해파리의 대량 번성 원인을 추적하고 있다. 우에 교수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해파리의 폴립 단계다. 해파리의 대량 번성은 바로 폴립의 생존율이 과거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에서 붉은 부분이 모두 보름달 물해파리로 주변 지역에선 연중 4개월 가까이 어업이 불가능하다. 딱딱한 곳에 잘 달라붙어 자라는 폴립은 자연 상태인 모래와 갯벌엔 부착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연안의 매립 등으로 설치된 콘크리트 등 인공적인 구조물엔 폴립이 쉽게 달라붙게 된다. 방파제 벽면엔 엄청난 양의 폴립이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인다. 결국 해안의 매립이 해파리를 엄청난 개체수로 늘리고 있는 것이다. 海岸地形の変化というのが多分クラゲのポリプの増加に結びついていると思います。昔はこの渚だったところが今は直立護岸だとかテトラポッドが入っていたり、そして浮桟橋ができてます。そういう浮桟橋の下だとかテトラポッドの間にはポリプがたくさんついているわけです。そのポリプからクラゲが出てきて現在増え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국립수산과학원 어류자원조사선인 탐구 5호는 해마다 동해 대게 자원을 조사한다. 수심 200m에서 끌어올린 트롤 그물에는 어린 대게와 함께 쓰레기가 넘쳐난다. 버려진 어망 등에 비교적 딱딱한 쓰레기를 골라 안을 들여다보았다. 깊은 바다에서 올라온 쓰레기에서 보름달 물해파리의 폴립과 함께 확인되지 않는 또 다른 해파리의 폴립이 보인다. 매립된 해안과 쏟아져 들어온 쓰레기로 인해 바다는 이제 해파리를 길러내는 보육실로 변해가고 있다. 육상 오염 물질로 부영양화가 진행된 핫가담 안에는 바다 오염의 상징인 적조가 해마다 반복된다. 콘크리트 호안 안쪽을 따라 적조는 더욱 붉은색을 띈다. 적조가 물러난 며칠 뒤 2시간여를 끈 그물이 터져나갔다. 들이닥친 해파리 때문에 그물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온종일 그물 작업에서 얻은 것은 해파리의 촉수에 죽어버린 어린 물고기 몇 마리다. 網いっぱい入ってくる時なんあるけどね。
この商売でクラゲが一番敵になるね。 특이한 현상은 적조와 해파리가 며칠의 기간을 두고 번갈아가며 대량 번성한다는 것이다. 물 흐름이 멈춰버려 오염이 가속화된 마산만엔 5월부터 적조가 기승을 부린다. 시야를 가리는 붉은 적조 사이에서 해파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적조 생물이 미치지 못하는 바닥은 해파리로 가득하다. 그리고 며칠 뒤 적조가 물러난 바다 수면에서 해파리가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적조를 먹기 위해 동물 플랑크톤이 늘어나자 이를 포식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해파리는 적조 생물의 천적인 크고 작은 동물 플랑크톤을 모두 먹어버려 또다시 적조 발생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から赤潮が発生すれば植物プランクトンが増えてそれを食べる動物プランクトンも増えます。動物プランクトンはクラゲの餌になっていますから赤潮が発生すると動物プランクトンが増えてクラゲも増え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적조의 대량 발생은 바다의 산소를 없애는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산소를 제거한 물에 해파리와 함께 비교적 생존력이 강한 쥐치와 붕장어, 복섬 등을 넣고 더 이상 산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20시간이) 지나도록 해파리는 여전히 왕성하게 촉수를 움직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산소 부족 상태를 보이며 죽었다. 기력이 다한 붕장어도 해파리의 촉수에서 빠져나오질 못한다. 이러한 해파리의 강한 생존력과 대량 번성은 해양 생태계 이상과 함께 1차적으로 수산업계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9년 이후 벌어지기 시작한 해파리와 연근의 수산물 간의 어획량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이러한 통계뿐 아니라 아직 해파리에 대한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1년여에 걸친 취재진의 확인 작업에서만도 해파리는 이미 모든 연안에 침투했으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른다.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곳에서만 만들어지는 열대림인 맹글로브 숲은 다양한 생물을 전시해 놓은 지구 최대 자연사 박물관이다. 독특한 생명체들이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수면 아래엔 지구상 어떤 생물보다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가 살고 있다. 2m에 달하는 긴 촉수를 지닌 이 해파리는 얕은 맹글로브 숲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코끼리도 5분 안에 죽일 수 있다는 맹독을 지닌 이놈은 눈에 띄지 않는 투명한 몸체가 사냥을 위한 위장술이다. 하지만 호주의 여름철이자 휴가철인 11월이 시작되면 다 자란 이놈은 맹글로브 숲을 떠나 소리 없이 해변으로 향한다.
촉수에 스치는 순간 격렬한 통증과 함께 근육마비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응급조치가 없을 경우 사망에 이른다. 해파리에 쏘인 피부는 그 독성으로 무사히 치료를 한다 해도 지독한 흉터로 남을 수도 있다. Feels like a hot knife getting slashed across the area, and just very intense, sharp pain. And the recent irukandji sting, your whole body is sort of convulsing and feels like someone's hitting you with a stick constantly, and it's very uncomfortable. Very large envenomations, people can die from the effects of the venom. The effect is quick enough that most people get themselves out of the water onto the beach, and it's on the beach that they die. So it's very quick. 이런 사정으로 휴양지인 드넓은 백사장이 조용하다. 보호장치가 마련된 울타리 안에서만 수영이 가능하다. 호주에 휴가철에 오는 것은 독성 해파리만이 아니다. 해파리의 천적인 바다거북도 해파리를 찾아 해안으로 몰려든다. 해파리의 독에 면역이 된 바다거북에겐 말랑말랑한 해파리가 최고의 음식이다. 어린 바다거북에게 해파리를 주자 곧바로 포식한다. 어릴 때부터 면역이 돼 있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해파리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몰려든다. 말쥐치떼가 해파리의 윗속으로 파고들며 뜯어먹고 있다. 이놈들은 해파리의 또 다른 천적인 것이다. 자신보다 수십 배나 큰 해파리에게까지 촉수를 피해가며 덤벼든다. 한 차례 소나기가 물러난 6월의 제주 바다는 고요하다. 바다거북 한 마리가 해파리를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를 해파리로 잘못 알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쓰레기에 감겨버렸다. 발버둥 쳐보지만 쓰레기는 더 깊이 바다거북의 목을 조인다. 해파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그 천적들은 우리의 바다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위성을 통해 들어온 바다 수온 자료는 컴퓨터를 통해 해양 원격 탐사실로 옮겨진다. 이곳에선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주변의 바다 수온 변화를 볼 수 있다. 지난 33년 전에 비해 한반도 주변 표층 수온은 0.5도에서 1도씨가량 올라갔으며
최근 그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4월 같은 날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 불과 10년 사이에 위도 38도 선 위까지 따뜻한 물이 치고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다. 서영상 박사는 이 같은 표층 수온의 상승이 깊은 바다를 비롯해 전 수층에 걸쳐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물과 비중이 같은 용액을 얼음에 떨어뜨려 보자. 얼음에 차가워진 용액은 비중이 더욱 무거워져 곧바로 바닥에 가라앉는다. 날씨가 추워져 바다가 많이 얼게 되면 가라앉는 차가운 물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심층수가 생겨나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온 차가운 물은 심해 계곡을 따라 흐르다 육지를 만나면 또다시 상승하면서 뜨거워진 바다를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을 한다. 동해안의 심층수는 시베리아의 추위로 생겨난 얼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심층수가 지구온난화로 줄면서 전 수층에 걸쳐 수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15년의 그런 주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러한 주기 변화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심층수를 형성하는 그런 기후가 최근 들어서 그 기작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그렇게 추정됩니다. 국내 최대 어업자원 조사선인 탐구 1호는 바다 수온 상승에 따른 난류성 어류에 대한 자원 조사에 나섰다. 처음으로 일본과의 배타적 경계 수역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갈치와 오징어 등의 산란장과 치어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표층에서부터 수심 200m에 달하는 전 수층에 걸쳐 트롤 등 다양한 기법이 동원된다. 수심에 따라 올리는 그물마다 각기 다른 해파리들이 함께 올라온다. 물고기 알과 치어들 속에서도 밝혀지지 않는 크고 작은 해파리들이 섞여 있다. 주변 바다가 난류성 어류들의 주 산란장과 생육장인 것은 확인됐지만 확인되지 않은 해파리의 출현은 이들 어족 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전 수층에 걸쳐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파리의 발생도 다양화되고 그 수도 늘고 있는 것이다. 바다 수온의 변화가 해파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수온이 다른 두 개의 수족관에 눈으로도 관찰 가능한 동물 플랑크톤을 넣어보자. 물의 흐름이 없어도 한여름철 수온인 24도에 있는 해파리는 왕성한 포식력을 보인다. 하지만 차가운 물에선 움직임이 거의 없다. 바다 수온 상승이 해파리의 성장을 도우며 대량 번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수온이 증가하게 되면은 섭이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그 성장률도 굉장히 증가해서 하계 한 달 사이에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시월로 접어든 강원도 남대천엔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들로 북적인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연어들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두 인공으로 부화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듬해 4월이면 해마다 많게는 2천만 마리의 새끼 연어가 한꺼번에 방류된다. 새끼들이 베링해 등 먼 바다로 가기 위해선 동해 연안에서 충분히 살을 찌워야 한다. 하지만 바다 수온 상승으로 상당수가 동해 연안에서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미 연어의 회귀율도 지난 98년을 기점으로 줄고 있다. 해수온이 올라가서 13도 이상 되면은 연어가 먹는 플랑크톤이 냉수성 플랑크톤인데 그 자체가 이제 발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어의 먹이 자체가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연어의 그 치어의 생존율이 격감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회귀율도 낮아지고 돌아오는 어미의 양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연어 새끼들이 방류된 동해 속초엔 냉수성인 이면수어 어장이 형성된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새로운 해파리가 무더기로 올라온다. 불빛을 비추면 이놈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진다. 촉수가 시작되는 부분에 바늘 자국처럼 무수히 많은 안점이 있어 빛의 변화에 민감하다. (10cm에) 불과한 이놈들은 하지만 연어 치어뿐 아니라 촉수에 닿이는 모든 치어들을 포식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산호로 연결된 호주 대산호초 군도는 1600km에 이른다. 인공위성에서도 뚜렷하게 그 형체가 나타나는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크다. 해파리와 같은 강장동물이지만 이들은 떠돌이 생활 대신 수천 년에 걸쳐 공동으로 거대한 식민도시를 건설했다. 이들의 도시는 무수한 해양 생물들에게 은신처이자 삶의 터전을 제공해준다. 모래에 섞인 오염물질을 걸러먹는 이놈은 이곳에선 없어서는 안 될 청소부다. 머리와 촉수가 뒤집힌 채 유영하는 이 해파리는 특별한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촉수를 햇볕에 드러내놓고 있으면 광합성 갈조류가 달라붙어 해파리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생 중 대부분을 바닥에 붙어 지낸다. 이곳에도 위험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수많은 바다 생물들의 삶의 터전인 이 산호 도시가 최근 들어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산호들이 부유물을 뒤집어 쓴 채 죽어간다. 엘니뇨로 인해 바다 수온이 30도를 넘기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산호가 살 수 없는 바다로 변해가기 때문이다.
수중 촬영가이자 해양학자인 리차드는 엘니뇨 발생 주기마저 짧아지면서 죽어가는 산호가 더욱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What happens out here is with global warming, we're getting higher and higher water temperatures. And once the corals are exposed to water over about 31, 32 degrees for a couple of weeks at a time, they start to bleach. And bleaching is when they lose all their colour. All the brown plant cells that live in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corals, they're released and the corals go white. This is what we call bleaching. 아직 바닷물이 차가운 5월, 제주 앞바다에 갖가지 모양의 해파리들이 몰려들었다. 몸줄기를 따라 나 있는 솜털은 다양한 색의 빛을 낸다. 빛이 나는 무수한 이 솜털은 도미노처럼 움직이면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종들과 함께 열대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해파리들이 섞여 있다. 머리 지름이 20cm가 넘는 이놈 또한 열대성으로 다른 해파리를 통째로 삼킬 정도로 포식성이 강하다. 헤엄치는 모습이 아름다워 비너스란 별명을 가진 이놈은 그동안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만 관찰 기록이 있었다. 카메라론 관찰이 불가능한 작은 종들을 채집했다. 긴 4개의 촉수와는 달리 머리는 3cm에 지나지 않는 이놈은 따뜻한 바다에서만 서식한다. 특이하게도 꼭대기 부근에서 촉수가 나 있는 종도 있다. 하지만 맹독성 촉수를 지닌 야광 원양 해파리가 주종을 이룬다. 머리에 있는 돌기에도 독성을 지닌 이놈들은 쿠르시오 해류를 타고 들어오는 원양성 해파리다. 모두 최초로 발견된 이 열대성 해파리들은 우리 바다가 이미 따뜻해졌음을 증명한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새로운 해파리의 유입은 바다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올 수도 있다. In vice versa, all the temperate species jellyfish, or all the ones that are in cold water, are going to get constricted further and further towards the poles, I think, as the water warms up. Jury's still out on it, but I mean, certainly that seems to be what's going on. As the temperatures rise, it changes the global distribution of what the animals, or where you actually find these animals. 해파리가 대량 번성한 곳에선 다른 생물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생태계 이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파리는 98%가 물로 이루어진 지극히 단순한 생명체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해양 생태계의 한 축을 형성해왔다. 세계 최대 식용 해파리 생산 국가인 태국의 해파리 잡이는 간단하다. 수면으로 떠오른 해파리를 뜰채로 건져 올리기만 하면 된다. 해파리는 먼저 독성이 있는 촉수 부분을 모두 제거한다. 이를 보름 정도 말리면 종이장처럼 얇게 되는데 염장 처리하면 그 과정이 끝이 난다. 해파리는 비만의 원인인 지방이 거의 없는 대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다. 고대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해파리 음식은 현대인들에겐 다이어트 음식으로 세계적으로는 한 해 수억 달러의 산업이 되고 있다. (200여 년) 전에 문헌에 기록된 해파리 식용 방법으로 미뤄보아도 해파리가 식생활에 널리 이용돼 왔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미래의약품 개발을 동물의 복제 기술에서 찾고 있다. 이곳에선 세계 최초로 노란색의 복제 돼지가 탄생했다. 이 기술엔 녹색을 띠는 해파리의 형광 유전자가 큰 역할을 한다. 해파리 유전자를 돼지 체세포에 주입시켜 돼지 유전자의 형질을 변환시킨다. 이를 핵이 제거된 돼지 난자에 주입시키면 복제 성공 여부가 녹색으로 뚜렷이 관찰되며 해파리의 특정 물질이 유전자 복제 기술의 혁명을 가져온 것이다. 이 연구소는 이 기술을 이용해 돼지에게서 심장과 위 등 인공 장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선 식용으로만 이용되던 해파리를 해양 의약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보름달 물해파리의 머리 부분을 말려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다. 간단한 성분 분석 결과 해파리의 머리 부분에선 고혈압과 응어리진 피를 제거하는 물질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비만 억제 성분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앞으로 혈전용해제와 같은 해양의약품으로서의 자원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파악되어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촉수에 담긴 독성 물질은 암 치료제 개발 등 밝혀내야 할 또 다른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6월) 남부 먼 바다에 짙은 안개가 드리웠다. 국내 연안에서는 처음 관찰되는 해파리가 수면 부근을 떠돈다. 입과 촉수 부근에는 확인되지 않은 많은 치어들이 떨어질 줄 모른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필리핀 부근에서 식용으로 이용되는 종이다. 다이버의 공기방울이 귀찮은 듯 잠시 뒤 수심 깊은 곳으로 향한다. 우리는 정작 이들 해파리들이 우리의 바다에 얼마나 많이 침입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있다.